네, 잘 쉬고 오셨어요? 이제 보금자리론하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는데 보금자리론하고 이번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이론반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음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본서의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368페이지. 정확히 중간에 보금자리론 공급이 있어요. 보금자리론. 그 다음 369페이지에 5번 또 중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얘가 줄여서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이 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되냐면 371페이지까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기본서 부분을 다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1번부터 봅니다. 보금자리론이에요. 보금자리론. 앞으로 보금자리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관련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을 삶의 보금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보금자리. 그래서 주택을 사도록 저소층에게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것, 정부기관이 얘를 보금자리론이라고 하고 정부가 제공해주는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얘를 왜 제공해 주는지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회 초년생이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1,500만 원을 모으고 1,500만 원만 이제 쓴대요. 그러면 자신의 연봉의 한 절반 정도를 모은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가 없죠. 이미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1억 5천짜리 집이 흔한가요? 거의 없죠. 그럼 주택이 아무리 싸도 한 3억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럼 1,500만 원씩 모았을 때 몇 년을 모아야? 20년을 꼬박 모아야 얘가 3억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집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집을 사도록 목돈을 빌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갚아나가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보금자리론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연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안 그래도 시장 원리에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예요. 주택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한 채를 더 사도록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개념이니까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이 너무나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전 세계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남아 돌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보금자리론을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1번 보금자리론은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1번 신청 대상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 집 살래요. 제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테니까 절 믿고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 경제력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경제력을 갖춘 성년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기억에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해외 교포도 당연히 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주택을 산다면. 그래서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까지도 포함한다 이 개념. 그래서 괄호 안의 부분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무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겠죠. 집 사라고. 또는 1주택자예요. 이미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수준의 질적 수준을 가진 주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존의 주택을 계속 보유할까요? 그 주택을 팔까요? 팔겠죠. 그럼 당연히 주택 구입 용도로 1주택자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팔도록 만드는 규제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한답니다. 그때 기존 주택과 새로 산 주택 중에 아무 주택이나 하나를 처분하면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단 새로 산 주택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데요. 그럼 얘는 좀 더 페널티가 가해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치워야 됩니다. 이 내용 비교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디귿, 저소득층의 경우에 집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네요. 그러면 한 가정의 소득은 부부 합산을 하겠죠.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보금자리론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운다라면 그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자녀당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 원을 추가한대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면 7천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니까 8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자녀가 둘이면 9천만 원, 셋이면 얘는 1억 원까지 가요. 그럼 4명이면 1억 1천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1억 이하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연소득이 얼마를 넘어가면, 부부 합산 1억 넘어가면 보금자리론을 제공받을 수 없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얘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상가 건물을 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또 하나,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되죠. 애매모호한 것의 대표주자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 주택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건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단독주택만 가능하다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 비싼 주택을 사는 데에는 돈을 안 빌려주겠대요. 말 그대로 최저 주거 수준 기준 자체를 충족시키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돈을 안 빌려준답니다. 보금자리론을. 그래서 단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출 승인일 현재.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 중에 6억 원 미만이 거의 없죠, 사실은. 6억 원까지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이제 3번 부분에 예를 보면 장기 저리로 빌려주니까 10년 이상에 걸쳐서 갚아나가도록 돼 있어요. 저소층의 집사라고 돈을 빌려줘 놓고, 야, 돈 빌려줄 테니까 저리야 5%. 좋아, 3%까지 빌려줄게. 단 1년 이내에 다 갚아. 그러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30년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아무거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경우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택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정하게 돼 있더라. 그 다음 이자를 적용할 때 고정이자를 적용할 것이냐 변동이자를 적용할 것이냐를 따져보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목돈을. 그런데 물가가 점점 상승이 되면 화폐 자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똑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자를 그냥 액면 이자를 받고 있으면 사실상은 더 낮은 실질 이자를 받는 거니까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변동이자를 적용하는 건데 지금 빌려주는 주체가 정부잖아요. 무주택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라고 집사라고 돈을 빌려줘 놓고 물가가 점점 상승되니까 물가 상승되는 만큼 이자를 쭉쭉 올려서 네가 부담해 그러면 억울해 죽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겠죠. 고정이자를. 그 다음 4번에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까지만 빌려준대요? 3억까지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돈을 좀 더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1억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4억 원까지 간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LTV 규제와 DTI 규제가 있는데 LTV 규제는 얘는 대부 비율 규제였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 곱하냐면 V는 V에 곱하게 돼 있어요. 밸류에. 그리하여 LTV 규제가 지금 70%가 적용되는데 사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6억이랍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액을.
그러면 얘는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거냐면 4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계산은 4억 2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근데 4억 2천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금 한도가 얼마였어요? 3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3억 원이 되겠네요. 근데 자녀가 3명, 3자녀라면 얘는 얼마가 되죠? 미성년 자녀가 3자녀면 얘는 1억 올라가죠? 4억까지 빌려주겠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또 하나 DTI 규제가 있죠. DTI 규제는 I, 인컴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 소득에다 이제 곱해주는 거겠죠. 그럼 DTI가 얘는 60%래요. 기본적인 규제가. 그때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곱하면 5천만 원. 얘가 곱해지면 얼마죠? 3천만 원이겠죠? 그럼 3천만 원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다. 지금 그게 아니라 얘는 뭐로 나눠주게 돼 있냐면 나누기 저당상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동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 나조, 나누기 저당상수. 나조를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조는 조가 아니라 저였죠. 저. 나누기 저당상수였다. 그럼 저당상수가 0.1로 주어져 있다면 얘는 3억이죠. 그럼 3자녀일 때 대부 비율 기준으로는 4억인데 얘 3억이죠. 그럼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 작은 금액? 더 큰 금액이 더 작은 금액이 지금 둘 다 동시에 충족이니까 3억 원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에는 LTV 규제와 부동산 가치 기준에 규제가 있고 소득 기준에 규제가 있다는 얘기죠. 소득 기준은 소득에 곱하고 가치 기준은 가치에 곱해주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LTV 규제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니은 DTI 규제는 소득의 최대 60%까지. 근데 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10%씩 낮아져요. 60, 50으로 이렇게. 그 다음 5번.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로 갚아나가는데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뭘 곱해서 구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했죠. 그래서 저당 지불액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 그 다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을 대출 횟수로 나눠서 원금을 말 그대로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였죠. 근데 이자가 점점 원금이 줄에 따라 감소하니까 전체 원리금이 점점 준다. 체감식 상환 방법이었고 초반엔 조금 갔다가 나중에 점점 커지면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식은 젊은 직장인 등에게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반엔 소득이 적다가 나중에 커질 테니까 초반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법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40대 미만의 유보금자리론, 이보금자리론을 선택한 젊은 층에 초기에 소득이 작으니까 체증식 상환 방법을 적용해 주겠대요. 그 다음 주의하실 건 얘는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거치기간이라는 건 20년에 걸쳐서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 그때 거치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치기간이 존재하게 되면 초반에는 이자만 지불하면 되니까 사놓고 이자만 지불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되팔아버리면 투기만 조장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예 거치기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예전엔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거치기간이 현재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갑이 25살인데 돈을 빌렸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빌렸어요. 그래서 6억 원짜리 주택을 총 3억을 빌려서 샀어요. 그래서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30년에 걸쳐서 5년 지난 다음에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것도 50억에. 그럼 얘를 다달이 나눠내고 싶을까요? 한 방에 갚아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조기에 상환을 해요. 그런데 공사 입장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다달이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근데 조기 상환되면 손해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수수료. 그래서 3단계로 어떤 기간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내용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보금자리론에는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2번. 주택연금이 있어요. 얘는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대요.
주택연금에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이 계시죠? 최불암 선생님. 그래서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은퇴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여가선용을 굉장히 취미활동을 그나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요. 분명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고정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탐정처럼 따라붙어서 계속 조사를 해본 거죠. 자녀분을 찾아갔어요. 돈을 많이 드리냐고. 돈도 드리지 않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연금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가 주는 연금이었냐면 주택이 주는 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주택연금인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은퇴 시기에 다다르신 고령자가 계세요. 그럼 그분이 평생을 일궈서 열심히 일해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노후에 생활자금을 쓰려고 봤더니 다달이 들어오는 월 수입이 없어요. 그럼 그 주택을 팔고 그 돈을 지고 집 없이 살면서 생활자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노인계층의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넘어갈 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다 한꺼번에 내놔버리면 시장 내에 초과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폭락해버릴 수도 있나요?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얘를 막기 위해서 주택이 주는 연금이란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뭘 하는 거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찾아가서 보증서 하나를 받습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리고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주냐면 은행에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제 뭘 받은 거냐면 갑이 가진 주택이 있겠죠.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HF공사가 담보로 제공받고 이 주택에서 연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연금을.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은행은 이 주택으로부터 주택 가치를 기초로 해서 연금을 매월 지불해 줍니다. 누구에게 지불해 주죠? 갑에게. 지금 누가 지불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행인 거죠. 은행. 그래서 취급은행을 누굴 찾아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A은행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A은행의 HF공사가 첫 번째로 갑이 주택연금 제공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HF공사가 누구에게 주죠? 은행에게 주겠죠. 그럼 은행은 이제 주택연금을 누구에게 주죠? 주택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갑에게 제공해 주겠죠. 이 순서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되셨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갑은 주택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주택의 근저당권만 HF공사에 넘긴 상태로 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주택에서 계속 연금을 받아 쓰는 거죠. 달에 100만 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쭉 받아 쓰면 원금, 이 받은 원금에 이자가 달라붙어서 점점 빚이 늘겠죠. 걔를 기간 중에 갚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주택의 소유권을 누가 이제 가져서 HF공사가 가져서 얘를 갖다가 처분합니다. 그래서 처분한 금액과 받아 쓰신 원리금을 합쳐서 갑이 원래 갚아야 될 금액을 합쳐서 비교를 하겠죠. 이제 비교를 하면 처분 금액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게 이게 주택연금인 겁니다. 그럼 주택연금이 제공됨에 따라 고령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생활자금도 생기는 거잖아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주택연금인 겁니다. 주택연금. 그래서 1번 내용을 볼게요. 신청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주택연금이 연세가 몇 세부터 출발했었냐면 처음 만들어졌을 땐 65세 이상만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지니까 생활자금이 없어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니까 얘를 55세로 낮춰준 거죠, 지금.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입니다. 이상이면 돼요. 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지는 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답니다. 전 세계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HF공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두 분 다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두 분 다 외국인이면, 외국 국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부부 기준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9억 이하의 동그라미, 왜 얘가 붙냐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받은 돈 가지고 생활자금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주택연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주택을 갖고 있어요. 얘들이 다 땅꼬마예요. 땅꼬마들. 그래서 조그만 주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합쳐도 9억 원이 안 돼요. 합산 가격이. 그럼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하는 이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게 되면 이때는 가능하대요. 얼마 전에 3.1절이 지났죠? 되시나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대상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연금이니까 대상주택이어야지 상가 건물이면 안 돼요. 기본은. 그래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대요. 그런데 아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택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이어야 됐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만 됐던 거 기억나시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또 하나. 젊은 층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실버주택을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걸 따질 이유가 없지만 지금 고령층 대상으로 그 주택에서 연금을 주는 거니까 노인복지주택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들이 쫙 열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 가능하답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의 하나ም. 그 다음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상가 건물이 있죠. 주상복합 건물로 쓰이는. 그러면 이렇게 상가 건물에 쓰이는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게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얘도 주택으로 봐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이 내용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주택의 아까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었는데 지금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에는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원소유자로 유지되고 사용과 처분도 누가 하는 거다? 고객이 결정한답니다. 갑이 자신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했어도 소유권 누구고 갑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사용 처분 다 누가 하는 거다? 네,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공사는 인재 담보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권만 1순위로 설정해 놓은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보증기간. 그럼 이 연금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증기간은 종신지급이 원칙이나 이 주택이 없어지면 이 주택이 갑의 소유가 아니게 되면 주택연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갑의 소유가 아니게 되는 것의 첫 번째가 이 주택 팔고 이사 가면 주택연금은 끝나겠죠? 근데 다른 주택으로 옮기겠다고 공사사장에게 신고가 됐다면 그 경우에는 또 연결될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후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부가 있어요. 갑과 을이 부부였네요. 갑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그럼 부인에게 남편에게 살아계신 분에게 계속 주택연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기가 부인 명의나 남편 명의 생존에 있는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얘는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병이 있어요. 병은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주택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미거주 경우는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 규정이 왜 붙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주택연금은 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주택을 팔게 되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 이 주택에 그대로 사시면서 연금을 받았을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주택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안 해요. 그럼 어딘가 살 집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어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1년 이상 실거주를 안 했을 때 끊지 않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효심이 발동했어요. 어머니 외롭게 혼자 계시지 말고 저와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봉양을 하겠대요. 동거 봉양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자녀 집에 들어갔네요? 그럼 이 주택이 비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손주 용돈을 못 줘서 할머니 채신이 없어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몸이 아파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몸이 아파요. 근데 1년 이상 실거주를 안 하면 끊어버린다면 몸이 아픈데 이 주택에서 계속 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양 목적이나 봉양 목적이라면 1년 이상 실거주가 안 돼도 주택연금을 끊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이 주택에 살지 않겠죠? 한번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니까 주택연금까지 끊지는 않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 수감이 나올 리는 없고 요양, 봉양 등이 나오면 나오겠죠. 그래서 양양은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 또는 종신 혼합 방식이 있대요. 종신 혼합 방식은 뭐냐면 종신 지급은 그냥 월 130이면 130을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거예요. 중간에 인출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종신 혼합 방식은 뭐냐면 중간에 목돈을 한번 꺼내 쓸 수 있어요. 목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도박하겠다고 꺼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꺼내 쓸 수 있는 목적이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이 주택을 유지 수선하기 위해서 드리거나 또는 연세가 드셨을 때도 교육은 받을 수 있잖아요. 교육비로 쓰겠다거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50% 이하의 금액으로 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확정 혼합 방식은 뭐냐면 기간을 아예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기간 자체를 확정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몇 년 기간 동안만 받아 쓰고 얘 목돈으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내가 언제 죽을게 이걸 확정 짓는 게 아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확정 기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아 쓰시고 목돈으로 갚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자금의 이제 상환을 보면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이 가능하대요. 일시 상환.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는 주거 안정을 도모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금의 상환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답니다. 아까 고정금리였죠? 얘는 변동금리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사실지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다달이 받은 금액에 고정금리로 계속 적용하게 되면 국가의 부담이 점점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들도 유지를 하고. 그래서 맨입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가 있는 거죠.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만큼을 초기 보증료로 지급해야 된대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HF공사가 초기 보증료를 분명히 일에 지급될 때 초기 보증료를 받습니다. 초기 보증료를 HF공사는 받아요. 어디에서 지급해 주냐면 은행에서 지급해 줍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은 그 계좌에 대출 금액을 점점 늘리는 거죠. 갑이 대출 받아가는 거잖아요. 연금인데. 그럼 그 금액의 1회분에 뭘 포함시키는 거다? 보증료를 포함시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갑이 현금으로 초기 보증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연 보증료도 1.5의 반은 0.75%죠. 그래서 연 보증료가 계속 붙는데 그 부분에 연 보증료도
값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은행이 연금을 주면 대출 원금이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계산될 때 원금 늘고 이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고 이렇게 쭉 붙겠죠. 얘는 빚이 느는 거죠. 이때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럴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 쓰고 계셨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주택연금 계속 받고 있을까요? 얘 갚아 치워버릴까요? 지금까지 받은 금액 다 갚아 치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 조기 상환하는 거죠?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과연 이 초기 보증료는 돌려줄 것이냐? 안 돌려줍니다. 그 대신 연 보증료는 만약에 2년째에 한 달 지났을 때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낸 금액의 12분의 1만큼만 챙기고 12분의 11은 돌려주겠네요. 연 보증료는. 연 단위로 하는 거니까. 초기는 한 번 낸 금액은 안 돌려줘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업. 주택가격이 원리금 총액보다 처분해 봤더니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주택가격은 8억인데 원리금 총액이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오래 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받아 쓰신 생활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쳤더니 갚아야 될 초기 보증료, 그 다음 연 보증료까지 다 합쳐서 이자까지 다 계산한 금액이 5억이래요. 근데 주택을 처분하고 봤더니 8억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HF공사가 이번엔 많이 남겼네. 그러면서 3억을 꿀꺽 챙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속인에게 상속해줘야 돼요. 상속인에게 배당 교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주택연금 가입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극심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주택가격과 원리금 총액 중에 주택가격은 8억인데 주택가격이 8억이에요. 근데 원리금 총액이 얼마냐면 장수를 120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12억이에요. 원리금 총액이. 그러면 지금 4억만큼 부족하네요. 주택을 처분해도 4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자녀를 찾아가는 거죠. 당신의 부모님께서 장수를 하셔서 당신에게 4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구할 수 있다 없다? 소구하면 안 되겠죠. 상속인에게.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설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갚겠다 그러면 얘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지금.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택에 사시면서 주택 관련 부과되는 세금을 안 내신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지도 못했던 공백이 생기잖아요. 금액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만큼은 이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겠죠. 내야 될 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른 재산이나 부분에서 이 주택 말고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7번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보금자리론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보금자리론은 결국은 얘가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가 저당이죠, 저당. 저당 잡고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택연금은 이 모기지론의 역이래요. 얘를 역모기지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이 되는 걸 한번 따져보면 이게 6억 원이었죠, 여러분.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해요. 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죠. 6을 뒤집으면 9죠. 그리고 얘는 고정금리죠. 그럼 얘 역이니까 얘는 변동금리죠. 얘는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 빌려놓고 젊은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 조기상환 수수료 냈죠.
근데 얘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 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이 됐죠. 이 정도 개념을 딱 잡아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 기본 이론에서 정리해드릴 내용을 다 한번 정리해드렸네요. 다음 주부터는 심화이론의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심화이론은 기본 이론반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약 85%를 다루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던 15% 정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아예 개론을 끝낸 거예요, 지금. 심화이론에서는 안다는 가정하에, 분명히 기초 입문 과정을 들어보셨을 테니까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확인하는 작업으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진도를 쫙 맞춰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플러스 거기에 문제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걸 적용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진도를 쫙 전체 다 보는 게 심화이론의 과정의 내용입니다. 되셨죠? 힘내셔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하니까 제발 지금처럼만 열심히 따라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이론반 수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